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단우입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국회 기자실인 소통관이 일시 폐쇄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주 동안 3번이나 국회가 폐쇄되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회의 대응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세 번째 확진자입니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홍구 대법관 임명 동의안 투표 중간에 방금 국회 출입기자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지난 7일 출입기자의 확진 판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오전 11시 30분께 출입기자 전원에게 소통관 퇴거를 요청하고 국회 건물 일부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 기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별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나 이후 이상 증세를 느껴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되는데요. 해당 기자는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을 취재했고 그날 저녁에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대집 의협회장의 면담을 취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8일 오후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2시로 연기했고 상임위 전체 회의 역시도 오후로 연기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가지 않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로 인해 국회가 폐쇄되는 등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에도 왜 비대면 국회를 운영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예를 살펴보면 많은 나라들이 비대면 국회를 운영 중인데요. 영국은 지난 3월 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출금지 조치를 시행한 직후 차례로 상하원에 원격회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상원의회는 6월 15일 이후 모든 안건을 원격 표결 처리하고 있고 상임위 역시도 원격회의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의회가 적극적으로 원격회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일부는 회의장에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 맞춤형 국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IT 강국인 한국은 실내에서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면 회의로 진행 중인데요. 외국의 사례처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법 111조 1항을 보면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지금 국회에는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같은 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 증인, 참고인이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두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국회 역시 비대면 국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만나는 사람의 수보다 많은데요. 아직 국회의원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 역시 없는 것 아닐까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해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두어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300여 명이 모이는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회 직원과 출입기자 등 수십 명이 모이는 상임위 회의장도 집합 금지가 필요한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입니다. 지난 7일과 8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양당의 대표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에 힘을 모으며 당면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며 비슷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공동입법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안전망 확충과 성평등, 균형 발전 등을 제안하며 대선 지지율 1위로서의 정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런 글귀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건물에 내걸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모두의 소망이 됐습니다. 전쟁은 생명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놓고 소곤거리기도 편치 않습니다.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며 떠들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목욕탕에 몸을 담그기도, 찜질방에 눕기도 꺼려집니다. 가족과의 외식도, 주말 여행도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 한 잔 홀짝거리려고 잠깐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 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토록 처참하게 바뀐 것은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중국 지역사무소에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가공할 전염병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확진자 2,700만 명, 사망자 88만 5천 명. 미중의 공포가 세계 모든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한국에도 침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2만 1,000명, 사망자 334명. 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모범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단키트를 수입한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의 드라이브 스루를 본받았습니다. 한국은 방역을 잘 하면서도 경제 위축을 선방했습니다. 8월 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예측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좋은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범 국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다음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펼쳤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명을 바꾼 이유와 뜻을 설명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의 이름을 바꾸고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 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가 있어서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가르고 의료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 여당은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효불급한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 정원의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 의정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국민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매출 급감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급기야 평촌에서 소규모 유흥업소를 경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 2분기 전국에서 무려 10만 개가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환경이 급기야는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 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 악화로 대기업 4곳 중에서 3곳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돈 1호 법안으로 내어놓은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이 자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추가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실험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진짜 국민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올 하반기 양 당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위기를 해결하고 민생경제 붕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여당과 민생을 걱정하는 한편 정부와 야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야당. 이렇듯 여야 모두 식물국회라 비난받던 국회의 오명을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당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동의 없이도 정족수만으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은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여론에 만만치 않은 저항을 겪고 난 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8월 한 달 중 보름 가까이 이어진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수처 출범의 시기를 놓고 고민이 쌓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을 갖춰 독립적인 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에 속하는 범위 확대, 수사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 자체를 보면은 이제 공수처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연임 규정 등을 정령 규정 등을 더 확대해서 수사 검사죠. 공수수사처 검사의 그 숫자도 키우고 폭도 더 넓히고 그다음에 임기 같은 것도 더 넓게 하고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적용 대상이 예전에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더 확대했죠. 그래서 이게 범위도 확대하고 기관도 공수처 자체도 키운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엄격한 자격 요건에서 뽑는다 하면은 수사관을 그 사람이 자기 수사 뽑겠다는 공수처장의 그러한 그 인사권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제한 요건을 확 풀어버리면 인사권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만큼 중립성에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떠한 자격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공수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또는 행여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저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수사처 검사를 뽑기 때문에 저 수사가 그래도 저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인사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인사권이 막 넓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대상이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사람에 따라서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중립성이 약화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왜냐면 검사의 처음에 이제 인사권 자체가 검찰총장으로 비롯해서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검찰 하나하나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 영향력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권력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간혹 대통령이 반기가 되는 개별적인 검사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도 대통령이 반대되는 검사도 있고 예전 대통령 때도 그 대통령이 반대되는 검사들이 꼭 나오기도 했죠. 물론 대통령이 대부분 인사권자의 영향력이니까 충성을 다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이 수사처 검사 자체를 공수처 검사가 다 하기 때문에 수사팀이 완전 일사불란하게 거기 하나의 반대도 나올 수가 없게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할 때는 그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예를 들면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검사가 정치적 성향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예전에는 고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검사에서도 어떤 정권 하에서든 반발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 더럽다 하고 사표 던지고 나오면서 그거를 언론화 터뜨리기도 하고 막 기축되는데 지금은 그 수사처 검사 자체를 다 공수처장, 즉 대통령의 의중대로 뽑을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수사를 진행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절대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올 거죠. 그런 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중권 씨가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자격동을 하면은 고위공직자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없어진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수사를 뭉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진중권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진짜 사라진다는 것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범죄를 이제 공수처에서 지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대통령 또는 공수처장의 뜻에 자기 인사권자의 뜻에 반해서 이 칼날을 들겠냐, 나를 세우겠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초반, 더 나아가 대선 공약에서부터 밝힌 주요 정책인데요. 하지만 공수처 법안이 처음 통과될 당시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극렬한 반대의 뜻을 펼쳤습니다. 현행법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가지게 되는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권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 (2020년) 설날이 지나고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이 저물고 있는 9월에도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는 1, 2, 3차 추경을 진행했고 4차 추경 역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착실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4차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수처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회의 생생한 이슈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